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컬렉터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에 G 구에 있습니다. 끼의 대표이시고 방금 뭐 아침마당에서 이렇게 뵌 것 같은 느낌입니다. 광기 씨, 그 대전 내려오시는 거 어떠십니까? 일단 뭐 대전에 오니까 일단 여기 엑스포 옛날에 옛날 했을 때 그렇죠. 그때도 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대전 톨게이트에 네네. 아주 멋진 또 조형물인 우리 한우 작가의 맞습니다. 미디어 그 작품들이 설치돼 있을 때 그때 그 오픈식에도 제가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네. 항상 대전에는 또 소재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재동. 제가 그 소재동을 벌써 한 7년 전에 그 공간을 보면서 여기가 참 운치 있는 동네구나. 그리고 리모델링도 다 보셨군요. 네, 아니 리모델링 하기 전부터. 하기 전에. 네, 완전히 그 대전 허름한 그 역사 관사에 있을 때. 그렇죠. 철도 관사. 그때 보면서 여기에 정말 문화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돌아다녔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대전이 이 남쪽 대한민국의 남한의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서울, 경기권, 그리고 충청도, 그리고 밑으로는 뭐 전라도와 또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중심에 있다 보니 여기 또 대전 또 KTX역과 가깝고, 그래서 이 소재동을 좀 잘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제가 혼자서 답사를 하고, 제가 우리 와이프를 모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동네를 좀 어른어른 그래서 제가 한번 좌표를 한번 찍어보려고 했더니만 저희 집사람께서 제발 서울과 파주 출판 도시만 집중하라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저를 혼냅니다. 왜냐하면 그 소재동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한 7년 전에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여기가 참 멋진 문화 예술의 컨텐츠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겠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 아내의 어떠한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사고를 쳤어야 되는데 그 사고를 못 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과 네. 컬렉팅에 대한 이 노하우를 네. 풍부하게 갖고 계시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 보고, 그리고 관심 분야를 계속 분석하고, 그리고 요즘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작품들을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작가들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20년 전서부터 제가 컬렉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의 이제 그 컬렉션을 하면서 조금씩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과 책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직접 사보는 것과. 근데 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사보는 것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결국은 컬렉터가 됐을 때 어떠한 갤러리스트들보다도 가장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컬렉터로 시작을 해서 한 2010년부터는 제가 이제 IT를 갔다 오고, 그 IT의 그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서 이곳에 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미술 자선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선 경매를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올 상반기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IT의 학교가 3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가나에도 우간다에도 학교가 지금 1개가, 그래서 총 4개의 학교가 지금 세워져서 너무 감사하죠. 아주 선한 네. 갤러리군요. 아닙니다. 모든 시작은 그 선함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갤러리 끼 이름도 사실은 제 이름의 뒷자 기를 따서 끼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항상 저희 갤러리 공간,
그리고 저희 터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슬픈 자들이 왔을 때도 기쁨을 받아갈 수 있고, 그리고 기쁜 자들이 왔을 때 그 기쁨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뭔가 좀 문화 예술로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저희 슬로건이 네. 그래서 이제 끼가 된 거죠. 네, 마지막으로만 네. 저는 이제 무대를 내려가기 때문에 네. 23년 대전 국제 아트쇼 여기 네. 부스를 차리시고 작품 선별해서 가져오시고 네. 대전 시민들에게도 이 작품을 반드시 또 보여줘야 되겠다. 네. 그런 작품 많이 갖고 오셨잖아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컬렉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라고 믿고 네. 다시 한번 네. 운영위원으로서 네.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충분히 우리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네, 많은 네, 네. 이야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희 이제 아름다운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술 시장의 호황기와 그리고 지금 보면 올 상반기서부터 약간 또 혹한기가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07년 8년도에도 사실 미술 시장이 좋았었고, 그때도 저는 그때 아트 씬에서 저도 이제 컬렉터로서의 바라보는 시점이 있었지만 그 두 시장을 거의 10년 주기로 한 번씩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작가 선생님들과 여기 지금 작가님들 계시고 또 갤러리스트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컬렉터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미래를 조금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BTS의 방시혁 씨가 한 얘기 중에 참 공감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질은 훼손되지 않으면서 세상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그 변화에 맞춰서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된다. 저는 이 말이 이쪽 미술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한국 경제, 세계 경제에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고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년이 아닙니다. 1년이에요. 1년에 강산이 변했고,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어보셨지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것과 그리고 비즈니스하는 모델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3년 동안에 바뀐 거예요. 그 3년이 이제 1년으로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시절들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같이 오프라인에서만 사람들을 내가 응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 가지고는 어떻다? 방식 씨가 얘기한 대로 시대와 시대에 발전하는 변화되는 모습에 나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태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맨날 신세한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만 괴로워. 그럴수록 자꾸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 나면 나가서 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전 지역에도 있지만 물론 대전에서 KTX 타고 가면 서울이라는 중심도 갈 수 있고, 거기에 자꾸 나의 눈높이들을 자꾸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전에도 보니까 저기 되게 유명하신 그 대전 충북 도시가스에서 하는 그 근현대 공간을 만들어 갖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작가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작품 전시 같은 것도 저도 사실 그거 때문에 여기 아트페어도 참여도 하고 오늘 이 자리로 왔지만, 저도 내일 오전에 일찍 그 공간을 안젤로 키퍼 그 작품도 저는 좀 보러 가기 위해서 아주 대작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내가 비행기표 끊어서 해외 나가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대전의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컬렉션은 저희 공간은 처음 시작은 파주 출판 도시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공간이 만들어지긴 배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선 미술을 경매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선 미술 경매를 하면서 서울 옥션과 K 옥션을 공간을 빌려서 또 그들이 공간을 재능 기부를 또 해주셨고, 하지만 그 재능 기부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남는 그 공간 시간대를 빌리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나만의 공간을 내가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 공간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나만의 플랫폼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분이 서울도 아닌 파주 출판도시였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는 파주 출판도시가 또 문화 단지로서의 어떤 메리트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서울보다 싸다는 거.
네, 일단 경제적으로 서울에서는 제가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파주 출판 도시에 제가 부지를 확정을 짓고 나서 또 건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을 제가 열심히 또 방송에서 돈을 벌어서 일부 대출을 받아서 아주 가볍게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갤러리를 운영한 지는 5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파주에서 제가 역량 있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파주가 너무 멀다. 좀 서울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용산에 요즘 이제 핫한 그 용산에 한남동은 아니고 전자상가 뒤쪽에 그 용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효창공원 앞역 그 바로 300m에 거기에 갤러리끼 용문이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만들자마자 바로 혹한기가 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나름 저희는 이 혹한기를 어떻게 견뎌낼 것이라는 게 고민입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작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갤러리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계신 참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아트쇼의 분위기를 보시면 경기가 참 안 좋아졌구나라는 걸 느낄 거고 저는 벌써 지난주에 대구 아트페어를 참여를 했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네, 참담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좀 예상을 하고 준비를 좀 철저히 좀 해가서 그나마 조금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50% 정도의 성과밖에 못 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미술 시장의 최대 호황기 화랑과 경매사의 힘기르기 본격화. 왜냐하면 서로의 매출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국내 미술 시장이 이제 거의 1조에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거의 아마 1조 가까이 되죠. 이게 2021년도 이게 데이터니까 지금 2022년도가 가히 정점을 찍었거든요. 한 중반기쯤에 제가 보기에는 2022년 거의 아트 부산과 키아프와 프리즈까지가 가장 정점을 찍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조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내 미술 시장 그리고 이제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한 3천억, 4천억 대의 시장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의 미술 경매 시장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다 낙찰률이 한 90% 이상, 80% 이상의 낙찰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호황의 시장이었었죠. 뭐 이런 건 뭐 다 아니까 제가 굳이 말 안 하겠습니다. 요즘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제가 첫 번째로 2020년도 아마 이건희 회장님이 아마 2020년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저는 예상을 했어요. 야, 한국의 이건희 회장님 때문에 분명히 수장고에 있는 그림이 한번 세상에 공개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한국 미술시장에 큰 역할을 하겠구나. 저는 그거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또 코로나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야,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저는 그때 급선회를 해서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저는 만들고 그리고 이광기의 경매쇼라는 브랜딩을 해서 그곳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작가들의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소개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분들에게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 비딩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댓글로 했는데 그게 너무 일반 대중들한테 아주 뜨겁게 다가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댓글 보면 갤러리와 그리고 미술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 미술 문턱이 되게 높게만 알아줬는데 내가 집에서 클릭 하나로 그림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다.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감사하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저희 온라인 미술 경매쇼가 많은 컬렉터들과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려고 하시는 입문자들에게 하나의 되게 어떻게 교과서라고 하는 뭐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내가 2년 전서부터 내가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들을 제가 SNS에 다 올리거든요. 그거를 3년 전 거서부터 다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저희 갤러리에서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이광기 씨가 건드셨던 다 한 번씩 터치했던 작가들이 보면 지금 다 미술 시장에서 다 사랑을 받고 있고 컬렉터 분들에게 되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보시면 RM이
특히 셀럽들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슈퍼 셀럽들 뭐 RM, 뭐 빅뱅 그리고 많은 수많은 셀럽들이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대중들이 야, 연예인들이 저렇게 미술품을 사랑하네? 그리고 집에 오니까 되게 아름답네? 그리고 이제 이 미술품이 하나의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술을 몰랐던 분들도 내 집안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디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바깥에만 계속 비즈니스에 바깥 다니고 거의 집은 거의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잠자는 공간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워 팰리스 아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비쌉니까? 그 타워 팰리스의 부자들이 자기 집을 그렇게 수십억 주고 살면서 그 집에 대한 공간을 몰라요. 왜? 늦게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들어오면 밤이야. 그리고 아침에 일찍 또 출근해. 그래서 자기 집의 공간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장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제일 누리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네? 잘 모르시겠죠? 누구냐면요, 파출부예요. 그 집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님들이 청소하시면서 꼼꼼히 뭐가 있고 너무나도 여유 있게 집주인 다 나간 다음에 자기 혼자서 그 타워 팰리스에서 그 뷰 다 감상하고 만지면서 가구의 질감도 느끼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 집에서 근무하게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꾸 집에서 옛날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구석의 공간, 그리고 소파의 위치, 그리고 내 주방 가구에 대한 위치, 그리고 그릇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심심하니까 본인들이 하나씩 바꿔나기 시작하면서 내 집 꾸미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집을 꾸미다 보니 그림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 경매실을 통해서, 아니면 서울 옥션을 통해서, K 옥션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갤러리를 찾아가서 그림들을 자기 그림에 걸어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집이 더 고급스러웠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그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근데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보니까 이게 그림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맨 처음에 100원 주고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200원이 된 그림이 있네? 이걸 보면서 이제는 이거를 재테크의 목적까지도 생겼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그리고 뭐 채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림까지 컬렉션. 물론 그 전에도 그림을 컬렉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보편화되고 대중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뭐 많은 기자들이 그냥 뭐 조종기냐, 뭐 숨을 죽였냐 하지만 사실 아직도 시대의 기류에 맞춰서 노력하는 작가들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다 솔드아웃입니다. 다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에 항상 민감하게 바뀌어야 된다. 하지만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뻔하죠. 뭐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꺾어졌습니다.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작년 거의 그 조짐이 작년 키아프를 시작으로 해서 올 초 화랑미술제와 그리고 아트부산, 그리고 대구, 그리고 이어서 요번 대전, 그리고 다음 주가 아마 인천 국제 아트 페어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어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잠시 조정기가 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시장 호황기가 과열일까? 여기 있잖아요. 벌써 작년까지 투자라고 불렸다면 지금은 투기일까? 이제는 동시대 예술 트렌드와 성장하는 작가들의 특징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미술시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결국은 많은 컬렉터들이 그림에 대한 맛을 알게 해준 그 시기였어요. 이 코로나 시기는. 그리고 이들이 지금은 페어장이라든가 갤러리에 접근을 안 할 수밖에 없던 거는 결국 자본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국 이 자본시장에 얼어있는 것들이 녹기만 하면, 다시 활성화만 되면 이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교육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한국의 컬렉터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서울옥상장 하면 그냥 청담동에 있는 아줌마들이 초창기 때 그냥 그룹으로 져서 가요. 그리고 나서 김창렬 작가도 잘 몰라. 아, 저기 그 물방울이야, 물방울. 야, 저거 사야 된대, 저거 사야 된대. 그냥 유행처럼. 청담동 아줌마가 사면 그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도 쟤 샀으니까 나도 사야 돼요. 그렇게 지식 없이 사기 시작하면요, 결국 투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리지에서 많은 프리지나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 컬렉터들을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첫날아서 일단 찍고 보는 거야. 내가 살게요. 다 하는 거야. 근데 외국 갤러리들은 왜 한국 시장이 좋다는 거 알고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산다고 해놓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아우,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사지 말래네. 내가 혼자 이거 살 수가 없네요. 그래도 남자들은 우리 부인이 허락을 안 해주네요. 왜? 일단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홀딩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트편은 전시 기간이 불과 3, 4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틀을 이분이 홀딩을 해버렸어. 그럼 이틀 동안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갤러리 입장에서는 막심한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컬렉터들의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프리지 때는 이 프리지에 참가하는 이 외국 갤러리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 한국 갤러리스트 못 믿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리스트를 중국과 대만과 일본에 있는 빅 컬렉터,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국에 오기 편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들에게, 빅 컬렉터들에게 다 미리 DM을 다 보내서 너희들 골라라. 그리고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와서 보고, 그리고 결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한국에서 바로 보내줄게. 그래서 이번 프리즈 때는 국내 컬렉터들도 물론 구입을 하셨겠지만 가장 큰 손들은 화교들이에요. 중국 컬렉터들이 많이 사갔어요. 예. 그만큼 우리 한국 컬렉터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동시대의 트렌드와 성장하는 작가들의 특징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호황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가도 공부해야 되고, 작가도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컬렉터들에게 내가 그들의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전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 내 작품이 어떤 작품과 비교할 때보다도 정말 이렇게 아우라가 보이게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한 평론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작가들이 요즘 SNS를 안 하면 세상과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10점 만점의 평점을, 작가들의 평점을 할 때 일단 SNS 안 한다? 그럼 10점 만점에서 일단 2점은 마이너스예요. 요즘엔 어떻게 해서든지 SNS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우리 한국 작가가 지금 조금 더 K-아트, 그리고 K-컬처, 그리고 K-팝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에 대한 위상이 큽니다. 저도 얼마 전에 2월 달에 프랑스를 갔다 왔지만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은요, K-팝 물어보고 K-드라마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K-아트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BTS가 소장한 작가야 그러면 리얼리? 그러면서 한 번 더 주목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원로 작가님들이 미리 해외 갤러리를 통해서 지금 많은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래 사셔야 돼. 그분들이 빨리 가면 안 돼.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그분들이 계속 해야, 그분들이 길을 닦아놔야 그 다음 2세대가 또 길을 닦고, 그 다음에 또 3세대가 그 길을 밟고 그보다 더 영향 있게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눈이 한 50cm가 사였어요. 처음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지 혼자 잘났네, 아이고 저 작가 난 쟤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어, 하지만 그분은요 개척자인 거예요. 특히 박서복, 하정현 선생님 같은 분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 50cm 이상, 1m 이상의 그 눈밭을 본인들이 계속 치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2세대 작가들이 또 선배들이 치워놓은 걸 또 이렇게 싹싹 또 치워주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미래의 작가들 20대 30대 작가들은 그 선배들이 1m 50cm의 그 눈밭들이 조금씩 치워지면 얼마나 걸어가기가 편하겠어요. 그런 작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동료 작가들도 그리고 한국의 좋은 작가들을 꼭 내 작품이 아니더라도 자꾸 한국의 작가들을 계속 자국 작가들을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작가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뜰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 그 자국 내에서도 내수에서도 모든 걸 소화할 수 있어요. 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인구들이 자국민 작가들을 되게 선호하고 그 자국민 작가들을 전 세계에다 자꾸 가서 자기들끼리 합심해서 금액이 비싸면 컬렉터들끼리 모아서 분할 투자해서 함께 삽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한국의 몇몇 컬렉터들은 저는 한국 작가 안 삽니다. 저는 그냥 외국 작가, 딱 검증된 작가, 뭐 한 10억, 20억, 30억짜리 그냥 그런 그림만 사신대요. 물론 좋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큰 손들이 결국 한국 작가들을 건드려주고 후원을 해줘야 그 컬렉션 안에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이분은 진정한 컬렉터가 아니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나는 투기라고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희 그 회장님이 참 존경스러운 거는 대기업들이 그래도 미술관을 짓고 그리고 아트센터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한국 작가들을 컬렉션을 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또 그 본인들이 컬렉션한 정말 양질의 최고의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물납세가 통과가 돼서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미술품들, 이 소장품들을 결국은 자기네가 돌아가셨을 때 이거를 세금 대신에 나라의 세금을 그림으로 환원했을 때 그리고 본인의 그 컬렉션이 이름으로 남잖아요. 그럼 명예거든요. 그럼 수백억, 수천억 그게 결국은 또 그만큼 차액을 또 감면시켜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이건희 회장님 덕분에 물납세가 없었던 게 생겨난 게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이건희 회장을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 많은 회장님들이 계속 좋은 작품들이 국립현대에 쌓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해외에서 갖고 왔던 좋은 작품들 그리고 이중섭 그림 뭐서부터 시작 뭐 박서보 선생님 뭐 그리고 박수근 그림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 미술사를 조명하고 연구하기 위한 외국 연구자들이 결국은 그걸 보기 위해서요 자꾸 와요. 그 학자들이 자꾸 오게끔 해야 돼요. 미술과 관계된 학자들이 거기에 사실 문체부는 쏟아부어야 돼요. 연구하는 외국의 유수한 학자들을 한국으로 다 끄집어들여서 한국 작가들을 자꾸 재조명하게끔 결국은 이론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이론화를 계속 문서화시키고 책자를 만들어서 그 책자들을 가지고 계속 전 세계에 있는 빅 컬렉터들과 전 세계에 있는 유수의 미술관에다가 이걸 계속 소장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K아트의 그 힘들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한국 작가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먹힐까? 피카소같이 그려야 될까? 아니면 고흐처럼 그려야 될까? 아니면 완전 잭슨 폴락처럼 막 멋진 추상처럼 그려야 될까? 다양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한국 작가는 가장 한국스러우면서 한국스러워야 되지만 그 한국스러움을 그냥 한국스러우면 안 돼요. 왜?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컨템포러리한 현대 미술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결국은 자기 개발이거든요. 그 자기 개발을 잘한 가장 선두주자가 누구냐? 바로 하정현 선생님. 이분은 우리가 쓰는 그 마대잖아요. 마대. 캔버스 안에 그 엄청난 그 거칠은 마대를 뒤에서 압력으로 밀어넣어갖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한번 긁어내리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게 획인 거예요. 획. 우리가 서체에 보면 가장 동양적인 형식이죠. 서체에 보면 우리가 획을 긋잖아요. 가장 동양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양 애들도 결국은 추상도 결국은 모든 그림들의 원조가 저는 동양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동양의 먹의 그림에서부터 먹의 획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획이 결국 서양으로 넘어가서 서양 미술이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한국적인 느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박서보 선생님. 이게 보면 결국 뭐예요? 한지예요. 한지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 한지의 느낌을 그대로 그러면서 한국의 단아한
이런 모습들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 시장에 없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독특하거든. 그리고 아름다운데 근데 조형미도 있어. 그리고 자기네 되게 그 유럽적인 그 집과 유럽적인 그런 건축물을 양식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 결국 그들의 건축과도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화이트 큐브라든가 다양한 미술관과 그리고 전 세계 뮤지엄에서 이런 선생님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작가 이진우 작가라고 지금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는 건데 저도 한 10년 전에 컬렉션을 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이분 그림을 한 100호짜리를 제가 한 2천 프랑스 갤러리 케아프에서 제가 10년 전에 한 2천만 원 줬을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근데 지금 한 8천 합니다. 8천만 원.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 갈 때마다 제가 선생님 작업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 전속 갤러리가 생겼어요. 갤러리 리안이라고 대구에 있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대구 리안. 단색조를 거기에는 많은 작가들이 거기에 뭐 김근태 선생님, 뭐 김춘수 선생님, 남춘모 선생님, 이진우, 김택상 다 이렇게 단색화 갤러리만의 가장 컬러가 정확한 컬러를 가지고 움직이는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뭐 아트 바젤에도 나가는 갤러리이기도 하는데 이 작가님은 재료가 뭐냐? 숯이에요. 그리고 한지예요. 그리고 이거 숯을 깔아놓고 끊임없이 한지를 덮고 그걸 계속 철 브러쉬로 와이어 브러쉬로 계속 두들기면서 그걸 계속 긁어내립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한지를 덮고 또 한지를 덮고 그러면 그 석탄 그 숯에 그 나오는 물들이 그 한지에 배어 나옵니다. 그 배어 나오는 그 형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제가 알기로는 화이트 큐브하고 박서보 선생님 전시했던 그 화이트 큐브하고 지금 전속 갤러리를 하기로 확정을 됐습니다. 확정을 하셨고 저도 그 요번 대구 아트페어에서 들었고 이런 분들이 벌써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뭐 남춘모 선생님도 계시죠. 그분은 결국은 뭐냐요? 그분은 결국 밭도랑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농사를 짓는 그 또랑을 이렇게 우리 밭도랑을 만드는데 그 또랑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 스프링이라는 작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한국적인 미를 가지고 다들 모든 걸 시작을 했다. 이랬을 때 해외 시장의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 작가들을 한국만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동양적인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왜? 전 세계에 보면 피카소 같은 그런 그림들은요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피카소 그리면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피카소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럼 재료를 또 다르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배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이분도 재료가 숯이에요. 되게 한국적인 숯은 결국 뭐를 만듭니까? 먹의 재료입니다. 먹을 만들잖아요. 동양적인 재료. 그리고 이분은 제가 나무예요. 이분은 나무 조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87세입니다. 김인신 조각가라고 김인신 조각가 저기 보이시잖아요. 하정현 선생님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처음 알게 되는데 작년에 반디트라소론 갤러리에서 첫 전시를 했는데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제가 이게 이제 팔로산토 나무라고 아르헨티나에서 성스러운 나무입니다. 한국엔 들어올 수 없고 지금은 그 나무 자체가 벌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돌덩어리예요. 물에 가라앉는 나무예요. 너무 놀라운 거는 결혼을 안 하셨어요. 이분은 87세인데도 꾸준하게 계속 자기만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 작업을 해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결국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는 결국 자연에서 자랍니다. 결국 우리 동양 사상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동양 사상의 철학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자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이 나무의 물성을 가지고 자기의 느낌을 고스란히 넣으셨고 이분의 작품 세계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50세 때 그 자기가 우리나라 1세대 여성 조각가 협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프랑스까지 유학 갔다 오셔갖고 홍대 나오셔갖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성신여대 교수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그냥 안정된 직장이에요. 여자가 그냥 애들 가르치면서 교수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근데 우연하게 아르헨티나 가셔서 나무들을 보고 재료에 빠지셔가지고 교수직을 퇴직합니다. 50세에 퇴직하고 37년 전에
아르헨티나 가서 37년 동안 그 아르헨티나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의 주목할 점은 뭐냐?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자본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시작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 했냐면 거의 80년대 후반이에요. 거의 90년대 초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작가들은 다 배고팠어요. 어디 가면 뭐 쌀 주고 아니면 뭐 해주면 뭐 그림 하나 주고 그림하고 교환하고, 그리고 회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뭐 작업실에다가 후원, 그러니까 기업 회장님들이 작가 작업실에서 후원금 좀 이거 작품 이걸로 작업해요. 그러면서 그럼 회장님 이거 그림 몇 점 가져가세요. 약간 그런 시장의 이렇게 뭐랄까 시장 구성이 거의 많지 않았나. 왜냐면 저도 우리 아버지가 보면 어릴 때 보면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동네 화실에 가서 뭐 이렇게 뭐 고기 사다 주고 뭐 술 사다 주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 조그만 그림 하나 갖고 오고, 제가 그런 걸 어렴풋이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90년대 초에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트 페어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작가들도 자본화가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림을 갖고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좀만 하면 작업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구나. 근데 이 선생님은 그 당시에 자본이 들어올 때 한국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작업량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정말 아르헨티나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지금은 선생님한테 힘이 됐어요. 선생님은 그냥 자기가 아르헨티나에서 미술관도 하나 조그맣게 만들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만들어준 그 미술관도 거기서 하면서 그냥 거기서 아름아름 조금씩 하면서 그냥 적당히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만 하시면서 버텨오셨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서 그냥 작품 하나 덜컹 샀어요. 근데 1월 달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선생님 개인전을 하신 거예요. 남서울미술관에서. 근데 거기 공간이 옛날에 거기가 벨기에 공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양식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 공간에서 선생님 작품을 전시하는데 너무 멋있는데, 나는 2000년대 작품을 갖고 있는데 80년대, 90년대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아르헨티나 넘어가서 만들었던 그 팔로산토로 남았던 나무들이 너무 좋아갖고 내가 홀려서 제가 그 작품들을 다 찾으러 다녔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것들도 결국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컬렉션했던 작품들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처들한테 다 연락해 빌려서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아갖고 제가 한 3점을 컬렉션을 또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선생님이 불 붙었어요. 불 붙어갖고 광주 비엔날레에 왔던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이 이 선생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비엔날레 때 테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제관에서 선생님 전시를 합니다. 그때 아마 그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관 전체적인 메인 전시 제목이 이주 작가들의 이야기예요. 이주 작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주 작가들이 내년인가 내후년에는 그게 전체 메인 테마래요. 선생님이 거기에 셀렉이 되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거기 가시더니만 요번에 대구 갔더니만 또 놀라운 소식은 이분이 해외 갤러리와 그리고 국제 갤러리가 이분을 건디를 총 맡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 선생님을 해외 갤러리가 갑자기 까먹었네. 되게 엄청난 유명한 메이저 갤러리입니다. 그 메이저 갤러리와 국제 갤러리가 이 작가 선생님을 케어하기로 벌써 이제 도장을 찍으셨다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아마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에서도 전시하실 거고, 그리고 국제 갤러리에서도 아마 내년쯤 아마 베니스 비엔날레를 아마 전후로 해서 아마 전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결국 자연을 주제를 갖고 하신다는 거죠, 이 작가님. 그리고 지금 이 서정태 선생님인데, 이 서정태 선생님은 되게 보면 약간 외곤실내 같은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 반추상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재료가 독특합니다. 재료가 한국 재료예요. 한지에 담채로 그리셨습니다. 한지에 담채로 끊임없이 나중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요 레드 컬러가 요게 이제 2013년도 작품인데 이거를 제가 G-9의 부스에다가 제가 걸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의 대표 작품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질감이 한지를 아주 오묘하게 꾸긴 다음에 그걸 다시 피시고 그리고 거기에 담채로 한 땀 한 땀 한 땀 그리셨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재료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종택 선생님인데 우종택 작가님은 지금 이제 중앙대학교를 나오셔갖고 인천대학교 지금 교수님이신데 아직 젊어요. 근데 젊은데 이분도 결국은 한국 재료, 숯, 먹, 한국 바닷가에서 나는 점토, 백토를 가지고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나는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벌써 독일 갤러리에서 전시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구 인당 뮤지엄에서 전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수목 비엔날레에서도 초청을 받으셔갖고 전시를 하셨고, 그리고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메인 작가로 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평창동에는 우리 대한민국 1호 사설 미술관인 토탈 뮤지엄에서 이분 개인전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리멘베르크에서 개인전을 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가들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많잖아요. 뭐 김한기 선생님도 이중섭, 그리고 뭐 박생광 선생님에서부터 뭐 고우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너무 작품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름다운 컬렉션에 대한 뭐 기준들, 사람들은 왜 미술을 수집하는가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미술에 대한 사랑이죠. 결국 책이에요. 나에게 지식을 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에 있는 대통신회사가 우리나라 따지면 SK죠. 소더비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소더비를 인수했는데 그 대기업이 굳이 뭐 소더비까지 인수를 하겠어요? 근데 그 소더비를 인수하면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거대한 통신사를 갖고 있는데 왜 굳이 미술 그냥 컬렉션만 하면 되지 머리 아프게 왜 경매사까지 인수했느냐. 평상시에 만나지 못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는 컬렉션을 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미술은 좋은 사람과의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줍니다.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 저도 미술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군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철학적인 본인만의 생각들을 공유했을 때 책에서 얻는 지식 그 이상의 지식들을 저는 얻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죠. 미술품 투자 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술품을 제가 컬렉션한 거를 15년 동안 갖고 있던 거를 팔았는데 100배 수익을 받습니다. 정말. 저는 쿠사마 야유이를 제가 15년 전에 사갖고 금액은 제가 말할 수 못 드리지만 제가 100배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제가 또 옛날에도 또 백남준 선생님 거 사는데 그거는 제가 작년에 3배 수익을 받습니다. 3배. 3배 수익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사회적인 이슈, 즉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상류사회에 진입하는 길.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미술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좀 잦아지더라고요. 저는 뭐 또 내년에는 저한테 이제 강연 초청이 왔는데 이제 그거는 한 20분 정도 뭐 대기업의 사모님들의 사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내년에 5월 달에 나보고 좀 강사로 좀 와달라고.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사모임에서 뭐 공적인 자리에 만나겠지만 거기에서 뭐 한 20여 분의 사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미술 강연을 할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또 강연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할 작가들 항상 컬렉션을 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작가분들이 계시면 이 부분에 들어가려고 자꾸 개발을 하셔야 돼요.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주요 미술관 회고전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 작가 중요합니다. 아까 김윤신 선생님 같은 건 그런 분들. 그리고 국내외 주요 갤러리 전속 작가. 쉽게 해서 리안이 보면 참 좋은 작가들 많이 전속하고 있는데 부러워요. 하지만 저는 뭐 그분들 전속되기 전에 다 작품을 제가 컬렉션을 했지만 그래도 또 사고 싶어. 그리고 딜러들이나 미술시장 정보지가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작가.
딜러들이나 미술시장 정보지가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작가. 그러면 여기 계신 만약에 작가분들이라면 이렇게 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좋은 갤러리에 계속 포트폴리오 보내고 문을 두들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자문을 자꾸 물으세요. 왜냐하면 우종택 작가님도 저희 전속이지만 제가 어쩔 때는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컬렉터이기도 하고 갤러리스트잖아요. 그럼 저는 시선이 작가의 시선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시선이에요. 어떨 때 보면 작품을 보면 너무 과해. 작가님 너무 과합니다. 균형을 잃지 말아주세요. 작가님은 자기 작업하고 싶지. 우리 보면 연예인들도 똑같아요. 연예인들도 맨 처음에는 대중과 소통하는 그 드라마를 하다가 내가 좀 인기 좀 얻었어. 그러면 이제 약간 독립영화, 실험적인 영화 하고 싶거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제 그럴 때 축구 선수로 따지면 내가 만약에 토트넘의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혼자 잘 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스태프들이 필요합니다. 그 스태프들은 코치가 될 수도 있고 감독이 될 수도 있고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 좋은 조력자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파주 출판단지에는 좋은 조력자들이 너무 많아요. 화학과 선생님사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기획자들이 많아요. 전시 기획자들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작가님이신데 그분은 작가인데 작가들을 컬렉션해.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 야, 아무리 사람들이 작가들이 바보야. 작가들 그림을 사야지 왜 바보같이 뭐 주식 사고 부동산 사냐 이거야. 누구보다도 작가들을 잘 아는데. 근데 그 형님은 시장의 흐름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항상 세계 시장에 교류하면서 자기가 산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샀던 거는 요시토모 나라. 여러분 아시죠? 요시토모 나라. 그 동년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한 20년 전에 그룹전을 했어. 요시토모 나라하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룹전하고. 그러면서 야, 작품 바꾸자. 작품도 바꾸고. 그리고 마음에 드니까 내가 이거 하나 좀 사고 싶다. 그 사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요시토모 나라 작가를 한 20년 전에 벌써 교환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도 사진을 찍거든요. 하는 얘기가, 광기야, 배고파도 자꾸 잠펀치 날리지 마. 한 방을 노려야 돼. 한 방을 모아야 돼. 그 한 방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박서보 선생님이 언제부터 박서보 선생님입니까?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냥 교수 생활 하시면서 근근히 그냥 정말 한국 작가로서 덕망 있는 교수로서 덕망 있는 한국 작가로서 살지만 그 부를 축적한 거는 10년밖에 안 돼요. 10년 전서부터 사랑받았어요. 왜? 그 이유는 뭐냐? 그분은 그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업하셨습니다. 김태호 선생님 작년에 작고하셨잖아요. 김태호 선생님 작업실 가잖아요. 저녁 7시에 스타트해서 저녁 오후 4시 반에 작업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5시 이후부터는 동료 작가들 전시를 다닙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루틴이 정확해요. 7시에 어시들과 함께 출근해서 어시들과 함께 작업하고 그리고 아침 먹고 12시에 점심 딱 먹고 그리고 4시 반까지 작업하고 퇴근. 그림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 루틴이 끊임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수장고에 가면 항상 베스트 작품이 1000점 이상이 수장고에 꽂혀 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야, 전 세계 미술관이나 갤러리들이 오면 보통 미술관에 걸리는 작품이 100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100점만 달랑 보여줘도 되겠니? 300점을 보여줘야 300 중에서 100점을 이 아이들이 베스트를 골라서 초이스를 해서 건다는 거죠. 그래서 1000점이 돼야 3군데 미술관을 유럽, 아시아, 미주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림들을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정창섭 선생님서부터 시작하고 뭐 지금 박서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계 미술 시장이 건들기 시작했어요? 메이저 갤러리들은요, 작업실 갔는데 작품이 없으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이분들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제 갤러리에서 전시회 한 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 메인 전시장이 2억이에요. 전시량 스태프들 비용서부터 2억. 그럼 작가가 4억을 팔아야 똔똔입니다. 근데 똔똔이 하려고 전시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국제에서 전시하려고 그러면 내가 최소한 4억 원어치 팔 수 있는 작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팔 수 있는 작가들만 거기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그런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작품 수량이 많아야 돼.
작품 수량이 그래서 우리가 1월 초에 작가들과 많은 작가들 원로 선생님들과 모여서 하는 말 이게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한국의 작품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어떤 작가일까? 그런 작가들만 찾아보자. 그리고 그런 작가들 중에서 좋은 작가를 또 찾아보자. 그러면 그런 작가들 거를 우리가 컬렉션을 해야 된다. 세계 시장은요. 그 유수의 컬렉터들은 결국 마케팅이야. 마케팅 비용을 뽑기 위해서 결국은 작품성도 좋아야 되겠지만 작품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초이스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명한 컬렉터의 컬렉션 작가, 메이저 경매 자주 등장하고 경매 낙찰률이 높은 작가. 자, 그리고 권위 있는 큐레이터들과 비평가들이 주목하는 작가, 그리고 현대 미술 운동의 대표 작가, 그리고 재단이나 단독 미술관이 있는 작가, 세계 미술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작가. 네. 그 주의할 점, 자, 작가 컬렉팅에 주의할 점입니다. 작가 이름에 현혹하지 마라. 그냥 이름만 잡고 남들이 너무 이름만 거창하고 작품에 야 여기 막 분위기 잘 맞는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 때 예산 상한선을 꼭 두십시오. 그리고 파나라는 이름이 붙은 인쇄물에 가끔 초보 컬렉터들이 이 인쇄물에 속습니다. 파나인 줄 알고. 그리고 테마 컬렉팅을 하는 게 좋다. 내가 정확하게 테마를 정해서 내가 테마 컬렉션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은 당연히 듣되 나에게 맞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자, 그리고 미술시장 종사자와 동료 컬렉터들, 그리고 컬렉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거는 미술시장 종사자 동료 컬렉터, 그리고 온라인 미술 정보 사이트, 미술 전문 서점과 뉴스, 국내외 주요 아트페어, 그리고 주요 경매 사이트, 그리고 주요 미술관 갤러리 전시.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알랭드 보통의 영혼과 미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외워갈게요. 왜냐면 3S입니다. 시그니처,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시리즈. 보면 네즈를 보면 선생님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스토리, 이끼라는 시리즈. 작가마다 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이끼는 쉽게 얘기해서 자생이고, 그리고 재생이고, 이런 스토리. 그리고 이 도자기가 공중에 부양하고 있어요. 이거 에너지야. 그럼 집에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좋은 에너지와 그리고 재생과 그리고 자생이라는 느낌이 있으면 내 집에 이런 거 걸고 싶잖아요. 그리고 김선우 작가의 이 시그니처 같은 거, 시그니처면 이 도도새 이런 시그니처, 이런 3S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아마 하실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강연이 좀 어떻게 좀 도움이 좀 유익했나요? 네.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이 미술에 관심이 있었고 많은 시각적인 경험을 하셨고 네. 또 본인의 모습을 또 표출을 시키셨고 연기 같은 걸로 또 이야기도 다 알고 계시고 색도 알고 계시고 시장도 알고 계시고 아주 딱 적격이신 분이군요. 광기 씨가. 이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요즘 다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온라인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은 바뀌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전시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쇼룸처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작품을 내가 핸드폰으로 잘 찍어갖고 네.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작가들을 선택할 때 내가 직접 가서 찾아보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제가 이 놓치죠. 알고리즘에 맞아요. 가끔 가다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작가를 이 작가 느낌 너무 좋네? 그렇게 해서 찾아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은 작가가 지금 거기 저희 갤러리 G9에도 한두 명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광기 대표, 이광기 대표는 열정이 대단하신 게 한 말씀만 딱 드리면 막 연상되며 줄줄이 사탕처럼 막 떠오르는가 봐요. 그 마음이. 저희 대전 국제 아트쇼의 좀 특성이라고 할까요? 특징이 뭐냐면 아트 페어라고 하지 않고 아트 쇼라고 하잖아요. 네. 보여주겠다, 네. 나타내게 보겠다 이렇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네. 작가들, 신진 작가들, 외국 작가들 모시고 화랑 갤러리가 많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거의 반반 이렇게 시민과 시민 갤러리 네. 또는 대전 시민 작가들 네.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시고 네.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컬렉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 어떤 안목으로 접근을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하신다면 저는 이제 주최 측에게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항상 이제 아트페어를 다녀보면
이제 아트 페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리고 컬렉터 분들도 조금씩 이제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아트 페어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사실 뭐 아트 바젤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프리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무르쇼 같은가 뭐 그런 대형 아트 페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차별화된 아트 페어를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트 쇼면 네. 특히 이렇게 좀 작가 부스들이 나왔을 때 좀 작가들을 좀 홍보해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부스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주최 측에서 오히려 유튜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라이브로 네네. 그러면 그 컨텐츠가 결국 그 작가한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작가다 뭐 이런 테마를 해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네네네. 혼자 나와서 본인들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듯이 네. 한 사람이 진행자가 그 작가를 순서를 받아서 뭐 한 10분씩 테마를 정해서 내 작품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내 작품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면 그게 좀 쇼답지 네.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트 콘서트 이 자리 또는 작품 스케치를 해가면서 홀에 직접 부스에 방문해서 네. 그런 그 PT라도 하고 작품을 이렇게 캡처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 참 들을 얘기는 굉장히 많죠.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유익했죠. 왜냐하면 어떻게 컬렉팅 할 것인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미술 시장을 작품과 함께 즐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어렵게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이광기 끼라고 하는 알파벳 G의 9 부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갤러리스트 겸 탤런트이신 갤러리 끼의 대표 토크 콘서트 이광기 초대 손님이셨습니다. 감사의 박수와 또 잘 대박 나시라고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대전 국제 아트쇼 토크 콘서트 초대 손님 코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많은 작품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